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번째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과 제7강인 다음 시간까지 두 차례 걸쳐서 북한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일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북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사, 현대사에 나타난 그 김일성의 그 성장 과정이나 그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김일성은 어떤 인물이고 또 김일성이 세운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김일성 주석은 1912년 4월 15일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부모를 따라서 중국 만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장을 합니다. 물론 뭐 잠시 고향에서 지낸 적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소년 시절이나 청년기를 만주에서 보내면서 누구보다 중국의 그 문화와 언어에 아주 익숙해진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1931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일성이 성장했던 이 만주 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성장 과정이 이 만주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그 사상 체계에 영향을 준 것도 이 만주 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만주는 일본이 세운 또 하나의 식민지입니다. 예, 조선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후에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확보한 곳이 중국의 동북 지역인 이 만주 땅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흑룡강성이라든지 뭐 길림성, 요령성 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으로 일본이 1931년 9월 달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2년 3월 1일에 만주국을 세워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만주국의 황제는요, 청나라 말기에 퇴위한 누구죠? 마지막 황제? 네, 푸이를 세우고 그 밑에 또 대신들도 중국 사람들로 세우긴 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만주에 주둔한 일본 감동군 사령부가 조종을 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곳 만주 땅에는 일본을 향해서 항일 무장단체가 중국 사람, 조선 사람 할 것 없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은 그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공산주의 운동에 매진하면서도 항일 무장단체에도 가담을 해서 항일 투쟁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단체인데 중국 공산당 소속입니다. 예, 이 단체에는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조선 사람도 있는 그런 그 항일 무장 단체인데 김일성도 이 단체에 가담을 해서 이제 빨치산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낯선 단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빨치산이란 말은 러시아에서 유래된 말로서 뭐 게릴라, 무장공비, 뭐 유격대 등의 그런 의미로 이제 정규군이 아니고요. 특수부대를 가리키는 그런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김일성은 이 빨치산 부대원으로서 이제 만주에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예. 김일성의 빨치산 활동 중에 북한에서 가장 영웅시하는 전투로 보천부 전투를 꼽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한경남도 그 보천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밤에 기습을 하고 일본 경찰을 사살하면서 인명피해를 입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관공서를 불을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도주를 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보천부 전투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국경을 넘어와서 일본 경찰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국내 신문인 그 동아일보에서 2차례나
호해를 발행하면서까지 긴급으로 이제 보도를 함에 따라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국내외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보천부 사건을 항일 투쟁으로서는 가장 큰 업적으로 홍보를 하며 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기습을 당한 일본군이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김일성 부대를 잡으려고 이제 일본은 즉각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 이제 김일성 부대는 쫓기는 신세가 됐죠. 쫓기다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일성 부대는 다시 소련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소련 제88연대에 배속이 됩니다. 김일성은 만주에 이어서 다시 소련에서 부하들과 함께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곳에서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며 점차적으로 시야를 이제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련 군대에서 잘 적응을 하면서 소련군 장교로 성장을 하고 또 결국은 이제 소련 대위 계급장을 다는 그런 김일성이었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조선반도에는 해방을 맞이하니까 그동안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속속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하죠.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똑같이. 이때 김일성도 이제 북한에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에 들어올 때 그 소련의 서기장 누구죠? 스탈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통치할 사람으로 김일성을 앞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김일성은 이제 소련 군함을 타고 이제 원산항을 통해서 들어온 이 김일성은 평양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때가 1945년 10월이었습니다. 평양 공설운동장에는 소련군과 김일성 장군을 맞이하는 환영대회가 아주 열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널리 이름이 알려진 김일성 장군이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진이라든지 뭐 초상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 하면 아마도 기골이 장대하고 막 수염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그 만주 벌판을 달리는 그런 그 전설적인 영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난데없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등단을 해서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를 하니까 장내에서는 좀 일부 좀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게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김일성은 또 재빠르게 이 기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생가로 가서 자기 가족들을 소개를 하고 내가 김일성이라고 이렇게 또 설득을 또 하니까 뭐 다소 의심이 풀려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결론은 김일성은 소련이 내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 후광으로 북한을 소련이 원하는 공산국가로 기반을 닦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지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농민들이 땅이 없거나 뭐 서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진 땅이 너무 적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생산된 곡식의 일부를 또 지주에게 또 바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언제나 양식도 모자라고 그래서 생활이 다 궁핍했죠. 예. 그런데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 그 지주들에게 땅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니까 당시 북한의 농민들이야 뭐 이 소련 군정과 김일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이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토지 계획이 그냥 무상으로 이 몰수를 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를 하고 무상으로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땅을 다 빼앗긴 지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북한 땅을 뒤로하고 김일성을 욕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착착 얻으면서 여러 정책들을 펴나가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 막 공산주의의 그
창시자 마르크스, 뭐 소련의 뭐 스탈린, 김일성의 초상을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뭐 지지 대회하는 그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퍼레이드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북한은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김일성은 북한 지역만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겠다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던 터에 1949년도가 되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소련군과 미군이 다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그 애치선은 애치선 라인을 선언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은 미국의 극동 군사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방어선 안에 있는 나라는 급변 사태가 일어나게 될 때에 미국이 개입을 하지만은 이 방어선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이 방어선 밖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가장 자극받은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즉각 소련으로 달려가가지고 스탈린을 만나서 남침 전략을 논의를 합니다. 근데 스탈린은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네. 아무리 미국이 군사 방어선에서 한국을 뭐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미국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끈질기게 여러 차례 스탈린을 설득을 해서 결국 한국 전쟁에 대한 성인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조건부 성인이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다시 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그 모택동을 찾아가서 또 설득해서 결국은 성인을 얻어냅니다. 자, 이제 김일성은 두 상전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서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그 예측대로 미국이 유엔군을 동원해서 적각 항공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는 매우 불리해져 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제 김일성이 목표한 대로 이 한반도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운명은 그때 당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메가드 장군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를 하고 결국은 인천과 서울을 장악한 유엔군은 전세를 다시 역전시켰습니다. 다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반격을 시작을 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던 이 전세를 북한의 그 압록강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이제야말로 통일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듯 했죠?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바람에 또다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38선 부근까지 이제 밀고 당기는 전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됐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단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주도한 당사자이고 전쟁의 실패도 본인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면하려면 전쟁 실패의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일성이 권력의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독재를 할 만큼의 절대 권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숙청이 벌어지는데요. 숙청이란 말은 반대파나 정적들이 체제에 좀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제명시키거나 또 추방, 처형, 체포, 구금 등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해서 4개 정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협조하면서 연정을 하는 정치 형태였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죠. 김일성을 중심한 빨치산 갑산파가 있습니다. 이 같은 다 그룹인데요. 그것도 좀 엄연히 구분을 하자면 이 빨치산파는 1930년대 그 만주에서 김일성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소련 군정의 후원 아래 뭐 조선노동당이라든지 조선인민군의 아주 핵심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그 옆에 갑산파는요, 1930년대, 40년대 한반도 그 북부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룹들인데, 이들의 상당수가 한경남도 그 갑산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갑산파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그 김일성의 그 빨치산파와 항상 연계를 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빨치산파의 뭐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뭐 김일성의 수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파는 이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항일 운동 그리고 뭐 공산당 활동을 전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조선 공산당을 이제 재건을 해서 그 정예당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그 좌익계 정당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드는데, 이들을 약칭해서 흔히 남노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들이고, 여기에 이제 연안파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항일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뭐 국공 내전에서 참여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상당수는 1930년대 말부터 뭐 조선 독립동맹이라든지 조선 의용군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중국 공산당 간부로도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수도가 그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연안파다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이 보낸 아주 전투 경험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련파는요,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에 사는 이제 고려인 2세, 3세들입니다. 소련군이 이제 북한에 진주하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련 공산당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제 이 박헌영은 6.25 전쟁의 실패와 미국의 간첩 혐의를 씌워서 가장 먼저 숙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의 우상 숭배와 또 뭐 정치 노선이 맞지 않아서 이참에 이 김일성을 좀 제거하려는 그런 모의를 하다가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숙청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갑산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뭐 이 김일성 빨치산파하고 뜻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수족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 그 후계자 옹립을 둘러싸고 조금 불만을 좀 표시하다가 그만 숙청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수족이나 다름없는 이 갑산파마저도 숙청해 버렸습니다. 이제 김일성에겐 도전할 세력들이 말끔히 제거되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독재 체제를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본 강좌에서 바라본 김일성은요, 좀 정리를 해보면 혼란기에 있었던 그 중국 만주 땅에서 성장하면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인생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빨치산으로 이제 활약을 펼치면서 치고 빠지는 아주 그런 그 전술에 능한 사람이고요. 또 소련에서는 그 스탈린의 눈에 들 만큼 아주 친화력이 아주 좋아서 소련의 후광을 등에업고 권력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 판단되면 그런 정적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이러한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향후에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